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시험 치르느라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9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7주차 때 살펴봤던 두 가지 논문은 이제 오늘 기말 범위부터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리뷰를 설명드리는 이제 시간을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논문은 박시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성격 관련한 측면에서는 어떤 성격이 조금 더 이제 사회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지 뭐 이런 걸 좀 살펴보고자 한 그런 이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뭐 누가 참여하는지, 나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좀 성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 논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연구 역시도 이제 패널 스터디가 되게 다양한 많은 참가자들을 뭐 설문조사식으로 모아서 분석한 연구가 되겠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SPPS, 그래서 저희 사회랑 성격심리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탑 저널 중에 하나인 해당하는 이제 페이퍼이고 특히 조금 컴팩트하게 이제 스터디 수가 적진 않지만 조금 짧게 이제 잘 쓰여진 연구들을 이제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그런 저널에 이제 해당하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변수는 이제 엠패시, 그래서 공감이랑 그다음에 여기 뭐 비니볼런트랑 액티비스트 인게이지먼트라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지만 이제 뭐 사회심리학이나 성격심리학 쪽에서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어떤 참여,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심리적 변수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현실 세계에서 구체할 수 있는 좀 시민 참여라는 뭐 그런 측면의 이제 변수를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인게이지먼트라는 그 단어, 키워드 자체도 되게 큰 중요한 그런 이제 영구적인 토픽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이제 독일 시민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이 이제 공감이랑 친사회적인 참여 혹은 행동주의적 참여, 이 두 가지 참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연구 질문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사회 심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약간 반복 검증, 그다음 여러 차원에서 이제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탑 저널에 실렸다는 측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어떤 효과의 되게 뭐 강건성, 로버트니스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그다음에 후기, 그다음에 이 모든 걸 이제 둘 다 분석해서 이제 지속적인 참여까지 뭐 함께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약간 차별점을 가졌던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민 참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활동적 시민이 얼마나 뭐 다른 삶의 조건을 개선하냐, 아니면 공동체 미래를 뭐 형성하는 데 기여하냐, 뭐 이런 걸 위한 뭐 삶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저자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제 정의를 가져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 참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시민 참여를 이제 사회 혹은 성격심리학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위 차원을 이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가져와서 한 가지는 시민 참여를 친사회적 참여,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적 참여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서 그동안 이제 친사회적인 참여에 대해서 성격과 연관지어서 이제 살펴봤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외향성, 개방성, 원만성. 그래서 원만성은 사실 이전 논문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수업했던 내용에서는 약간 어떤 선생님들께서 뭐 친화성, 우호성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주고 계셔서 용어에는 크게 상관없이 이제 다 뭐 맞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냥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할 때 이제 통일해 드리고자 하는 용어는 약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agreeableness에 이제 해당하는 단어이긴 하죠. 근데 친화성이라든가 그건 약간 외향적인 부분과도 좀 겹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원만한 것들, 뭐 다른 사람과 얼마나 뭐 동의하는 정도 뭐 이런 이제 용어로 이제 통일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친사적 참여랑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소개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여기 소개드릴 이제 내용들이 이
성격 특성에 해당하는 정의랑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다음에 성실성과 이제 정서적 안정성,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신경증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뭐 아직 뭐 그렇다 할 이제 효과가 뭐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마찬가지 행동주의적 참여 역시 선행 연구들에서 뭐 외향성과 뭐 개방성은 이제 특히나 예측력 측면에서는 이제 외향성과 경쟁할 정도로 이 두 가지가 행동주의적 참여를 이끄는 이제 성격 특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그렇게 큰 뭐 이건 부적 예측 이것도 뭐 종종 부적 예측 정서적 안정성 뭐 일관되지 않고 뭐 때로는 유의하지 않고 뭐 약한 뭐 이런 식의 엎치락 뒤치락이 있는 뭐 그런 이제 성격 특성으로 이제 조사가 되어 왔었다는 이런 선행 연구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는 이제 행동주의적 참여, 다른 하나는 친사회적 참여 이렇게 두 가지 디멘션을 나눠서 살펴보자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공감이란 이제 또 재밌는 심리적 변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조금 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관점을 좀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함께 이제 시민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뭐 그동안의 연구랑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좀 잘 정리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그동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짜 시민 참여로 성격 특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룬 연구는 없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공감의 역할이 또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함께 살펴본 연구 역시도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감이란 게 이제 계속 이제 일관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피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뭐 중단적으로 이제 계속 추적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 뭐 후기 참여, 그다음에 지속적 시민 참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뭐 함께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 참여가 성격 특성과 그다음에 공감과 이제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런 이제 전쟁 맥락에서 독일 시민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했는지를 좀 이제 현실적으로 타당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민 참여에 있어서 B5랑 공감의 역할을 이제 분석하고자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제 공감이랑 성격 특성이 인고 통계학적인 변수 이상으로 이제 설명력을 갖고 그래서 결국 전쟁 직후 그다음에 후기인 1년 후 그다음에 초기 후기 모두 포함한 지속적인 참여에서 이 효과가 이제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던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설문 데이터인데 약간 이전 연구들에서 또 하나 차별점을 갖는 거는 이제 저자들이 직접 이제 패널 제공업체를 통해서 직접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또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뭐 약간 이런 차이들이 이제 실제 뭐 전쟁 맥락에서 독일 시민사회를 이제 조사했다는 거, 그다음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톱저널로 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측면이 있죠. 측정을 보면은 이제 시민 참여 관련해서 총 이제 두 번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후기를 이렇게 이제 두 번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6개 이제 결과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즉 친사회적인 참여에 있어서 초기 후기, 남초기 후기를 모두 포함한 지속적 친사회적 참여를 이제 분석했고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적 참여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총 3개의 변수가 돼서 총 6개의 결과 변수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후기를 모두 참여했다면 지속적 참여를 이제 연구자들이 임의로 이제 코딩해서 분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서 이제 6개의 결과 변수를 다루고 있었고 결과 변수 이제 하위 차원은 이제 친사회적 참여, 행동주의적 참여 앞선 살펴보셨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측 변수 이제 결국 시민 차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제 하나는 성격 특성, 또 다른 건 이제 공감이라고 이제 찝었던 그런 연구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맨 마지막 뭐 인구 통계 변수 이제 함께 측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맨 처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에 있어서는 뭐 젊은 나이, 그다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뭐 이런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친사회적인 참여에 있어서. 근데 성격을 이 모형에 집어넣고 봤을 때는 뭐 이런 성격 특성들이 이제
참여에 영향을 미쳤고 또 뭐 성실성 낮을수록 뭐 친사적 참여 가능성이 높더라. 근데 이제 공감을 포함하고 났을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이 성격만 넣고 봤을 땐 유의하게 나왔던 게 이제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이제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다음 뭐 일부지만 성실성의 뭐 목적 효과는 뭐 유지되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이제 공감을 투입했을 때 이제 친사회적 참여에 이제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참여 부분에서도 이제 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처음에 인구 통계 변수만 넣었을 때는 뭐 행동주의적 참여가 높더라. 그다음에 높은 소득 역시도 이제 후기 참여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일단 뭐 마이너하지만 뭐 여성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성격을 뭐 투입했을 때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외향성, 개방성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높게 예측을 했고 뭐 나머지는 또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이제 친사회적 참여랑 마찬가지로 이제 공감을 투입했을 때 이제 모든 시점에서 행동주의적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 근데 하나 뭐 친사회적 참여랑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공감을 포함했을 때 여전히 이제 빅5가 가졌던 예측력도 뭐 변하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공감이라는 변수가 이 두 가지 시민 참여 모두의 타입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예측 변수였다는 거. 그래서 친사회적 참여와 다르게 행동주의적 참여에서는 공감을 투입했을 때 뭐 그렇다고 그 성격에 대한 예측 요인이 떨어졌던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이제 공감이 역시나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다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성격 특성과 이제 공감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 논문이 이제 되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만 넣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무엇이 뭘 예측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 난 나아가서 이제 성격 변수를 투입했을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공감을 포함했을 때는 이제 두 참여 유형 모두, 그래서 뭐 정치적, 그러니까 친사회적 참여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참여 그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이제 모델의 예측력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모델이 설명하는 이제 설명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일 큰 이제 메인 포인트는 이제 공감의 효과 크기가 이제 대부분의 모델에 걸쳐서 공감이 이제 성격 특성보다 더 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이 좀 이제 성격에 대한 이제 성격이 아니라 시민사회 참여를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뭐 예측 변수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왜 그랬을까?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민 참여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참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어떤 행동적인 측정치겠죠. 그래서 행동적인 어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변수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개인 행동은 결국 이제 타인의 필요, 그다음에 정서적 연결에 의해 우리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께 이제 뭐 2주차 때 설명드렸던 결국 뭐 인간이 큰 차원에서 뭐 사회적인 기계이고 뭐 사회적인 동물이고 뭐 이런 거 이제 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공감이라는 건 어떤 정서적인 이점을 갖냐 싶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좀 사회적 연결을 촉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공감해야지 뭐 그 상황에도 이제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상호작용이 없어도 좀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참여랑 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변수일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빅5보다 행동적으로 이제 참여를 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모델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인구 통계를 넣고 그다음에 성격을 넣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감을 투입했을 때 모든 참여에 있어서 이제 유의한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갖췄던 거 아니냐.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설명력도 증가시켰던 게 아닌가. 뭐 이런 걸 이제 다룬 논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감을 투입했을 때 뭐 친사회적인 그런 시민 참여와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시민 참여의 그런 어떤 약간의 패턴이 변한 거. 그래서 친사회적 시민 참여에서는 뭐 성격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지만 공감을 투입했을 때 뭐 행동주의적 시민 참여에서는 여전히 그 설명력이 유의했던 뭐 그런 차이는 이제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건 약간 어떤 성격 특성에 따라서 뭐 공감과 뭐 상호작용해서 뭐 설명하는 그런 패스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부 그런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메인 포인트는 이제 공감이 왜 더 잘 설명했던 그런 요인일까요? 뭐 성격 대비했을 때 뭐 그런 부분은 뭐 이런 이제 본질적으로 좀 사회적인 거, 난 공감이 갖고 있는 개념적인 특성들, 그게 성격보다는 좀 더 시민 참여와 이제 왜 맞닿아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1번, 2번 그런 주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메인 파인드들을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시민 참여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특성, 그래서 공감이란 이제 새로운 심리적인 변수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했던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우리가 소득에 대한 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격이 어떤 뭐 소득 형성과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될까, 뭐 이런 걸 이제 또 한태현 선생님께서 너무 잘 발표해 주셨던 뭐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주차 때 소개해드렸던 이제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첫 번째 논문이 이제 SPPS에서 뭐 사회 성격 심리학에서 이제 굉장히 톱전널에 해당하는 뭐 페이퍼였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뭐 심리학계 사이언스죠. 또 두 개가 되게 나름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널들에서 출판된 연구를 이제 뭐 7주차에서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함께 모아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는 개념은 이제 소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성격이 형성할 수 있는지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서는 이제 개인이랑 환경, 그래서 나의 어떤 직무적인 요구 특성이 에 대한 환경과 그다음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얼마나 약간 핏할 때 소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뭐 이걸 조금 흥미롭게 살펴본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논문은 이제 사이클로즈 사이언스의 2018년도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직무가 요구하는 성격 요구랑, 그다음 나의 개인적인 성격이 이제 소득을 예측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뭐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핏한 게 뭐 높은 소득을 예측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고자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선행 연구, 서론에서 살펴보고 소개할 수 있는 이제 연구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돼서 계속 이제 중요한 연구들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정리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사이클로스 사이언스는 굉장히 좀 짧게 잘 치고 있는 페이퍼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여러 삶의 중요한 이제 결과들 뭐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성격이란 게 진짜 이제 다양한 중요한 삶의 결과에서 좀 개인차를 설명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뭐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빅5 특성, 그래서 성격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모든 페이퍼들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빅5 다섯 가지 디멘션 하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5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우리가 정서, 행동, 인지 어떤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포괄적인 틀이고, 그래서 문화권에 걸쳐서 굉장히 타당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화차를 타는 그런 이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차를 이제 좀 더 문화 막론하고 어떤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걸 막론하고 잘 설명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뭐 중간고사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독신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뭐, 뭐 보험에 대한 선택,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죠. 아니면 뭐 죽음을 뭐 친구들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뭐 이런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가져오고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이제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 이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과 그다음에 그 직무가 요구하는 어떤 환경적 특성, 여기서는 환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이제 핏한지가 뭐 혹시 소득을 예측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이제 개념을 토대로 이제 좀 그런 이제 person과 environment fit을 이제 이론으로서 가져와서 좀 살펴보고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짧다 보니 이제 이론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말
직전,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 이제 좀 약간 왜 특질인지, 그래서 왜 어떤 특성,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니라 왜 트레이신들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임스 스터디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고,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이제 영상도 이제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는 모든 수업은 이제 기말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이제 함께 이제 관련 있는 논문 하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결국 이 성격이란 게 왜 트레이시냐면 이제 그 기본은 이제 좀 유전적인 특성이 그 안에 이제 많이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연구가 사실 성격 심리학이 이제 출발하고 이제 오늘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왜 이제 환경이 아니라 왜 좀 유전적인 요인인지 뭐 이런 게 이제 맨 처음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비교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두 쌍둥이가 굉장히 유전적으로 다 동일한 상태. 그다음 이란성 쌍둥이는 이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냥 이제 형제 자매처럼 이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50% 유전만 공유하고 있는 이제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냐 아니면 유전이냐 이걸 이제 대결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쌍둥이인데 같이 이제 함께 자랐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 그다음 이 경우는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르게 이제 자라났을 경우인 거죠. 뭐 입양이 됐다든가 뭐 다른 환경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Y의 케이스는 이제 같은 자랐기 때문에 환경은 같지만 이제 유전자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좀 더 이제 Y 트윈스보다는 이제 X 트윈이 조금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라 하면은 이제 유전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전은 다르지만 환경이 이제 같게 자란 친구들 그게 이제 Y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0% 유전적으로는 일치한데 환경적으로 이제 완전 동떨어져서 자란 친구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유전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환경, 다른 유전자, 그다음에 다른 환경, 같은 유전자 이게 이제 각각 Y 쌍둥이, X 쌍둥이에 대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랬을 때 이제 과연 정말 그럼 환경일까요? 아니면 환경이랑 경험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유전이 더 중요할까요? 뭐 이래서 그래서 뭐 특질일까요? 혹은 뭐 경험일까요?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MZ에 대한 쌍둥이들 여기서 MZ는 이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뭐 일란성 쌍둥이였죠. 결국 이 친구들이 아까 이제 이란성 쌍둥이 하지만 이제 환경은 같았던 뭐 이 친구들보다 이제 코릴레이션 측면에서 모든 성격 특성이 굉장히 더 상관관계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그래서 성격이 특질, 그래서 트레이시고 그다음에 좀 경험에 의해서 많이 영향받는 부분이 더 많아요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환경이라면은 이제 환경이라 하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냐? 그럼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고 성격 연구에서 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좀 상당 부분이 이제 쥔에 의한 것. 그래서 뭐 전혀 쌍둥이 존재를 몰랐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뭐 선호하는 특성들 모든 게 이제 의외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을 만큼 어떤 개인차를 이제 설명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인은 이제 성격이 되겠고 그래서 그 성격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차를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유전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이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좀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페이지가 개인적으로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모든 세상의 총합 그걸 이제 우리가 1이라 표기를 한다면 이제 결국 헤리디티 유전이 이제 H인 거고 그다음에 environment 이제 나머지 환경적 요인이 되어서 이제 결국 유전과 환경이 이제 합해서 1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유전이란 거 성격이 이제 뭐 영상에서도 그렇고 소개해준 그런 설명력이 뭐 한 40% 오차까지 뭐 계산해 보면 뭐 6, 70이라고 됐지만 그 수치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이 공식만 놓고 보면은 이제 단지 그럼 만약에 유전이 40%라면은 나머지 환경이 이제 60%인가요? 그래서 이제 노력과 뭐 경험에 의해서 어
상당 부분 결정될까요? 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가 맞지만 이 이가 나타내는 바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세상 유전을 제한 이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쌍둥이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한 환경들, 그래서 동일한 부모, 뭐 동일한 환경들, 뭐 같은 학교를 갈 거고, 뭐 이런 이제 동일한 비슷한 환경들, 그다음에 비슷한 뭐 물리적인 환경들, 뭐 공원이 코앞에 있고, 뭐 바다 앞에 살면 뭐 바다가 앞에 있다든가, 뭐 이런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거 말고도 여기서 이는 이제 사실상 모든 everything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제 쉐어하지 않은 이제 모든 환경들, 그래서 쌍둥이일지라도 이제 두 쌍둥이가 다른 학급에 있다면 이제 우연히 벌어지는 다른 일들, 다른 이벤트들, 다른 기회들, 그래서 어떤 찬스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실 살면서 우리가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뭐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우연적인 요소이지만 뭐 한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로 작용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운에 대한 요소들, 그다음 우연성에 대한 요소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이게 너무 랜덤하고 이제 정말 춘수 레벨에 이게 해당하는 얘기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라는 거, 이 모든 걸 통틀 이와 거기에 이제 유전이 합해서 뭐 일이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그런 이제 P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인바이러먼트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작은 우연적인 요소이지만 큰 설명력을 볼 때는 또 이런 이제 전체에 대한 우연과 비우연 모든 걸 이제 합한 그런 이제 환경을 뜻하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PPT이고 좀 비슷한 연구 맥락이 소개됐을 때 이제 함께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함이 있다 싶은 선생님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약간 균에서부터 스타트한다 뭐 이런 게 소개들이 이제 블루프린트란 좀 흥미로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함께 좀 보완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시험과는 무관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면은 뭐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적인 특성과 이제 나의 그 어떤 성격이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뭐 E랑 뭐 G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봐서 이게 얼마나 소득을 예측하는지 뭐 이걸 살펴본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기존 연구가 다르게 이제 좀 전문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어떤 각 직업별로 이제 성격 특성을 좀 이제 뭐 측정해 보려 했었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 직무를 이제 위해서 요구되는 이제 성격 특성을 좀 이제 이들이 평가해 본 거. 그다음에 패널 스터디를 했죠. 그래서 되게 뭐 대규모 이제 대표 표본을 사용해서 이 연구를 분석해 본 거.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그래도 꽤 넓은 뭐 폭넓은 변이나 뭐 성격 변수, 직무 변수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뭐 개인과 직무. 그래서 개인과 직무가 얼마나 핏한지를 이제 검증하고자 한 뭐 이런 연구에서 차별점을 갖는다는 거죠. 어, 흥미롭게도 이제 지지난주에 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꽤 독일이란 국가가 성격에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고, 좀 개인차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 살펴보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자주 등장하는 대규모 패널이 독일인 경우가 좀 많네요. 그래서 독일 이 자료 역시도 이제 SOEP.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아마 보험 데이터라든가 여기서 이제 많이들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가져왔던 이 자료를 이제 이 연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단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이제 좀 필요한 변수들만 이제 타겟을 두고 뭐 분석했다는 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뭐 로그 변환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격 특성. 그래서 여기 짧은 독일어 판인데 이제 가져왔던 거는 이제 각각의 예시를 이제 들어주고 있는데 때로 이 예시가 되게 엑기스거든요. 이 성격을 어떤 식으로 측정인지 제일 대표 문화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란 게 이제 정서적 안정성, 신경증에 대한 거고, 그다음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성에 대한 또 설명이 되죠. 그다음 뭐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다, 개방성. 그다음에 얼마나 뭐 용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원만성, 그다음 뭐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인지 이게 성실성이었는데 뭐 나중에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좀 이 부분 때문에 성실성에 대한 좀 이제 개념 측정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가자들의 직무 성격 요구를 하면은 이제 직무 성격 요구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건 이제 성격에 대한 참가자들 직업에 대한 이제 직무 요구인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직무 성격 요구라고 이제 줄임말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감 비슷한데 이제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쓰고 뭐 축약해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두 명의 전문가라 하면 사실 의외로 그렇게 별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 석사학위를 보유했고 뭐 6년 이상의 직업 심리학자를 대상으로 그냥 직무에 대한 성격 특성을 이제 맡긴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두 분이 이제 평가한 뭐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얼마나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렇게 일치해서 뭐 저마저 양호했다는 건데, 근데 한 평가하신 분이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 그 성격 특성 중에서 성실성이 뭐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약간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성실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두 평가자 간의 이제 동의 정도가 낮았다는 거죠. 외향성, 뭐 원만성, 성실성, 그래서 신경증, 개방성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평가 뭐 직무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극, 영화 관련된 직무가 이제 외향성이 가장 높았고, 뭐 군인이 원만성 가장 낮고, 종교가 가장 높고, 뭐 성실성은 뭐 이런 재무 행정 관련 그런 부서의 이제 관리자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직무를 평가하셨고, 그다음에 소방관, 뭐 정서적 안정성이 가장 낮은 직무, 그다음에 개방성, 뭐 공무원이 이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영화 이런 감독 배우가 이제 가장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갖고 계신,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직감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처도 크게 타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 역시도 이제 뭐 다음 회귀 분석과 뭐 RSA 뭐 이런 이제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방법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상관 분석인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결합 효과를 이제 모양에 넣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제 얼마나 실제 성격과 직무가 얼마나 이제 요구하는 성격 특성이 중첩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중첩 비율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개방성 58%가 이제 중첩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결국 이 어떤 개인이 가진 개방성 수준이랑 직무에서 요구하는 어떤 개방성에 대한 직무 요구가 얼마나 일치했는지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서적 안정성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중첩성이 낮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이 성격 특성이 이제 실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성격 특성에 이제 실제 사람들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되게 정서적 안정성이 이제 직업에서는 높게 요구했지만 이제 실제 개인들은 그것보다 이제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히려 이러한 이제 심적 자원인 만큼 좀 소득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희소 자원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의는 이제 어떤 결국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성격 특성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성격 수준 간의 상호작용이 뭐 소득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좀 우리가 되게 뭐 성실성 높은 성격들 되게 바람직하게 여겨질지라도 뭐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이제 직무가 요구한 수준보다 더 높은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소득에 있어서는 때로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성실성이었어가지고, 매우 높은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만큼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성실성이 낮지만 높은 성실성을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한 사람보다 뭐 소득이 더 낮더라, 뭐 이런 이제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른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주요 결론은 결국 이제 외향성, 원만성, 뭐 개방성, 뭐 이런 성격과 직무의 요구가 높을수록 이제 좀 더 많은 보너스 소득을 예측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상관관계일 뿐이지, 좀 이제 한계점을 좀 이제 저자들도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모든 성격 특성에 따라서 직무를 선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뭐 true self, actual self 개념을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좀 그 직무가 요구한 수준에 맞게 뭐 성격이 또 일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뭐 이런 걸 이제 한계로 볼 수 있고, 다음 성격이 뭐 안정적인 특성이지만 여기서 이제 갖고 온 뭐 리터처에 대한 문헌의 기본 시어리는 개인과 환경의 뭐 적합성이다 보니 또 좀 더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측면도 있죠.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성, 뭐 성실성, 이제 실제로 이제 요구 특성보다
이제 개인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게 개인의 실제보다는 더 높은 결과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게 이제 희소자원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살펴본 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한 것들, 뭐 왜 낮았는지, 뭐 이런 이유들, 그다음에 뭐 결국 크게는 뭐 지금과 상호작용해서 뭐 소득을 예측하긴 한다. 이렇게 큰 포인트 위주로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 정리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도 마찬가지로 오픈북이기 때문에 비슷한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네, 킵하면 되시겠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주 너무 지난주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어, 주요한 포인트들 이제 오프라인 그 수업 때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제 목요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